안녕하세요. 요즘도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사고가 꽉 막혀 있는 시어머니를 혼쭐 내준 두 딸의 엄마입니다. 요즘은 아들, 딸 구별 없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딸이 더 다정하고 섬세해서 딸을 선호하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마치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 같았어요.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돼. 딸년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입만 열면 아들 타령하고요. 대놓고 딸들은 찬밥 취급하는데요. 그것도 당신 딸만이 아니라 저희 딸들에게까지요. 내리사랑은커녕 인자한 할머니 미소 한번 본 적 없어요. 대놓고 차별을 일삼는 모습에 제가 그 꽉 막힌 사고방식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며 바꿔줬거든요. 제가 가족들과 저희 딸들을 지키기 위해 시어머니와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금슬 좋은 부부셨지만 결혼이 늦었고 아이도 쉽게 생기지 않아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그 뒤로 여동생이 하나 태어났고 12년이 흐른 뒤엔 저랑 띠동갑인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죠. 저는 두 여동생과 함께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화목하게 자랐어요. 서로를 아끼고 챙기며 웃음이 많은 집에서 따뜻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연애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인간관계도 나름 겪어보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죠. 그러다 3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제 적성을 찾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갔고 과를 골랐고요. 회사에서도 사무직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기자기한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스티커나 열쇠고리 같은 소품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제가 만든 선물을 받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진짜 감각도 좋고 손재주도 있어. 이거 좀 다듬어서 사업해보는 건 어때? 이런 게 진짜 팔릴까? 나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사업은 뭔가 거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보기 전엔 몰라. 일단 몇 개 시합만 뽑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봐. 그 친구의 말이 꽤 오래 남더라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결국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의외로 좀 잘 되더라고요. 초기 반응이 꽤 좋아서 퇴근 후나 주말마다 작업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부업으로 생각한 이 일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했고요. 그때부터 회사 일에 흥미가 뚝 떨어지게 되었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많은 돈을 버는데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작업하고 기획하고 포장하고 마케팅까지 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업체들이 더 잘 나가고요. 그래서 수입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티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시 취업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때 그 친구가 또 제 옆에 있었어요. 걔가 제 귀인인가 봐요. 장사 잘 안 된다니깐 이러더라고요. 너 내가 사업하라고 조언했었잖아. 근데 잘 안 됐다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고 괜히 미안해.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 너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 그래도 내 마음이 그렇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그럼? 소개팅? 음, 요즘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너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친구가 기분 전환 삼아 주선해준 소개팅 상대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막상 만나보니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생각하는 방향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안정적으로 연애를 이어갔고 나이도 있고 서로의 마음도 확실하니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위로 누나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 사남매 중 셋째였고, 고등학생 때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때는 돈을 잠깐 버셨지만 누나들이 취직을 하면서부터는 일을 안 하셨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제자매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어머님 용돈을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의 누나 두 분은 남편보다 각각 13살, 11살 많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으셨다고 했고요. 그 집도 저희 집도 저희가 첫 결혼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저희 집에 인사 오게 됐고 저희 부모님은 정성껏 차려낸 밥상과 함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 계셨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따로 차려놓은 다과상이나 음료 한 잔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저 저를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왜냐하면 말을 이상하게 했거든요. 처음 만난 자리인데 제 연봉을 물으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덜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를 마치 수준 낮은 사람이라도 된 듯한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돈 벌어서야 옷 사입고 출퇴근하면 끝이겠네. 적금 하나 들 여유도 없겠다. 아휴. 아니요. 저도 결혼 전에 회사 다녔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자금이 있어요. 결혼 자금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그건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후 경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에 아래로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막내 동생과는 띠동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에선 아예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드러내셨고요. 딸 많은 집 여자들은 결혼해서도 재산 다 친정으로 돌린다잖아. 그리고 애도 딸만 낳을 확률이 높다며? 우리 집은 손귀한 집인데 나도 아들 낳으려고 위에 딸 둘 낳고도 40 넘어서까지 계속 임신했지 않니? 얘 낳고 또 아들 들어섰잖아. 너 딸만 낳으면 안 된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실히 일하시는 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딸만 있는 집안이라고 대놓고 폄하하는 그 태도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아들이 있다고 저렇게 으스대는 건 또 뭔가요? 아들이 있는 게 무슨 유세인가요? 벼슬이에요. 이대로 당하기는 억울해서 예비 시어머님께 저도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시면 어머님은 노후 준비는 다 되셨어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따로 돈 드릴 일은 없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이랑 딸이 같니? 노는 자식이지. 내가 괜히 자식을 많이 낳았겠어? 그것도 아들들을 기어코 낳은 이유가 뭔데? 네? 자식들이 노후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도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셔서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거고요.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자립하신 분들이라 제가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 일은 없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다 얘. 살다 보면은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자식이 재산이지. 어머 어머님, 그건 자식 등골 빼먹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자가로 주택도 있고 월세 들어오는 상가도 갖고 계세요.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신 분들이에요. 아유 봐라, 아들이 없으면 그렇게 악착같이 재산을 모아놓는다고 하더라. 하긴 딸 자식은 돈이 덜 들잖니. 너네 부모님도 재산을 모으느라 고생하셨겠네. 아유 참 안 됐어.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시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죠. 늙어서 자식한테 얹혀 사는 건 너무 비참하시다면서 든든한 부모가 되길 바라셨거든요. 무슨요? 벽이랑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요즘엔 딸 낳는 게 복이라잖아요.
어머님도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들들은 하나하나 챙겨줘야 되는데 딸들은 내 손을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자식 차별하면 안 돼요, 어머님. 형님들이 들으시면 마음 많이 상하시겠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못하시고 잠시 말을 잃으셨고 남편은 옆에서 눈치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결혼 절대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요. 처음부터 대놓고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비교하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웃고만 있다간 앞으로 얼마나 더 무례한 말들을 듣게 될지 뻔히 보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한 대로 눌러버리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자주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오늘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지금 결혼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부 갈등이라는 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니야. 남편이 방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너희 엄마 아들로 남을 거야? 아니면 내 남편이 될 거야? 제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남자친구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답했어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노선 확실해. 내가 결혼한 사람은 자기고 내가 책임질 사람도 자기야. 엄마가 아무리 내 부모라도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난 무조건 자기 편이지.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혼자 외롭게 싸우게 안 할게. 그 말에 저도 잠시 안도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믿고 결국 결혼을 진행했죠. 의외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님은 제 우려와는 다르게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셨고 저희 막내 동생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한번 보고 예비 시어머님을 평가했나?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으신 분이구나 싶었죠. 앞으로 남편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의 남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보다 조금 일찍 아이를 가졌고요. 시간이 흐르고 초음파로 아기 성별을 알게 됐는데 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하자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집은 딸 복이 있다며 아이 이름까지 미리 고민하실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뭐? 아유, 딸이라고? 아유, 첫째가 딸이면 불안한 법인데. 너네 부모님도 실망하셨겠다. 네?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라서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어머님은 아직도 아들이 더 좋으세요? 아들이 좋다마다. 아이, 됐다. 뭐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잖니. 첫째 놓고 줄줄이 아들 낳으면 되니까. 아유, 알았어. 쉬어라. 정말 황당했어요. 뭐 아들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 핏줄이잖아요. 첫 손주인데 어떻게 딸이라고 대놓고 싫은 티를 내요? 마치 저희 아이는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로 들려서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임신 기간 중에 시댁에서도 며느리 잘 먹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를 걸어와 염장을 지르셨죠. 수고했다. 그래도 자연분만 한 건 아주 잘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다 제왕절개 한다더라. 내가 너도 수술한다고 하면 말리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잘 나왔구나. 네, 다행히 집에서 진통을 많이 겪고 와서 그런지 병원에 오니까 이미 7cm가 열려 있더라고요. 바로 힘주니까 나왔어요. 아우,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낳고 나니까 또 시원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이 그래 잘했다. 그럼 이제 빨리 둘째 가져야지. 애 한 번 낳으면 자궁이 깨끗해서 더 잘 들어선다고 하더라. 이번에는 아들 꼭 낳아야지. 그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가출산을 마친 며느리에게 이제는 아들 낳으라는 말을 꺼낼 수 있나요? 축하의 한마디, 안부 한마디 없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전화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제 손에서 전화기를 받아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잠시 뒤 남편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고 자기 엄마 말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잊어버리라며 제 귀를 닦아줬어요. 그리곤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이 보러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전 살다 살다 이런 시어머니 처음 봅니다. 어머님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딸 100일이 되던 날 정성껏 집에서 직계 가족들만 불러서 100일 잔치를 준비했어요. 손님들은 다들 축하한다며 정성껏 선물도 챙겨주셨는데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요, 달랑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꼭 인심 쓰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곤 계속해서 우리 집 살림에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틱틱거리니까 참다 못한 저희 엄마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셨어요. 아유, 우리 애가 애 키우느라 힘든가 봐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왜요? 제가 나쁘게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우리 딸들한테도 똑같이 해요. 이년들아, 너네 먹고만 있을 거야. 물도 안 가져오고 뭐 하냐? 그 말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누이들조차 민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왜 그래? 사돈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2년 전혀는 좀 그렇지. 그러면 욕 안 나오게 잘 좀 해라. 눈치껏 행동하라고. 아, 너네 먹으러 왔어? 아, 목말라. 어서 물이나 떠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집안 정말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는 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예전부터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꼭두각시처럼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세상 경험도 적고 사고방식도 단편적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안타까웠어요. 딱 봐도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들보다 훨씬 어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겐 어려운 형님들이라 제가 감히 무슨 조언을 하겠어요. 좀 이상한 집안이라는 생각만 조용히 삼킬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진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100일을 지나고 약 3달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서 동서가 허니문 베이비 소식을 전했고 아들 쌍둥이라는 사실도 함께 밝혔죠. 어머님은 말 그대로 흥분하시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건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편애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다르다며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고 칭찬이 끝이 없었죠. 그날 저도 조심스럽게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 둘째도 딸이라는 말도 함께요. 저와 남편은 첫째 딸과 성별이 같아서 기뻤거든요. 성별이 같으니 옷도 물려 입힐 수 있고 자매는 남매나 형제보다 정서적으로 더 끈끈하니까요. 게다가 첫째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터라 둘째도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장남인데 장남이 아들을 못 낳으면 되겠니? 아이고, 또 딸이라니. 그냥 수술해서 떼버리고 하나 더 가자. 아들을 낳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애를 떼라뇨. 순식간으로 뭐라고 말이라도 하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딸이라고 치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 남편도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폭발을 한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착한 아들이 당신한테 대들고 소리 지른다고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절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들이 말리고 남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시누이들이 당황해서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를 먼저 보내고 뒷일은 자기들이 수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명절에도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을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니고 용돈은 매달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그건 남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어머님께 발길을 끊었다고 시어머니도 저희한테 정을 떼시더라고요. 저희 첫째 돌잔치에 시어머니가 오지 않으신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돌잔치에 와서 괜히 제 트집 잡으실 거면 아예 오시지 마시라고 했더니 진짜로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됐다는 생각보다 창피하더라고요. 손녀 돌잔치에도 오지 않는 시어머니라니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 생각할까 싶었어요. 그때 저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더는 시어머니에게 기대하지 말자, 신경 끄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래도 시어머니만 빼면 시댁 식구들과는 괜찮게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동서와는 동네도 가깝고 같은 산부인과를 다녀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고 임신 시기도 비슷해 같이 태교할 정도로 친해요. 출산 예정일도 딱 일주일 차이였는데 동서가 먼저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낳고 입원했고 그 일주일 사이에 저도 진통이 와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실은 다르지만 한 병원이라 시어머니가 동서 아이들 보러 왔다가 결국 제 병실에도 들르셨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또 염장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애는 잘 들어서는 것 같으니 빨리 아들 하나 더 만들어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이를 낳은 저에게 또다시 아들 타령이라니 기가 막혀서 어머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말이 미사일처럼 튀어나가더라고요. 엄마, 방금 애 낳은 사람한테 또 아들 얘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당했다고 내 와이프한테 푸는 거냐고. 아,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시어머니도 할머님한테 아들 가지라고 그렇게 구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더 계셨다간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더 할까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어머님께 집에 가라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무튼 출산은 무사히 마쳤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들 100일이 일주일 차이여서 잔치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됐죠. 그때는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동선에 100일 잔치에 가셨으니 저희 쪽에 안 오기도 뭐 하셨겠죠.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동선회에는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는 첫째 때와 똑같이 또 10만 원이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이가 너무 노골적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한마디라도 이상한 소리 꺼내면 진짜 상을 엎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이랑 사진 한 장 찍고는 약속 있다고 먼저 가버렸어요. 당신도 불편했겠죠.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서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또 아들이었죠. 그 소식이 어머님께도 들어갔는지 저희 집엔 한 번도 온 적 없던 시어머니가 동서네에는 수시로 드나들며 반찬까지 챙겨다 주시더라고요. 저희 둘째는 가족끼리 소박하게 돌잔치를 하기로 했고 시어머니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쌍둥이 조카들 돌잔치엔 오셨던 분이 저희 아이돌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오시지도 않았고 선물이나 축의금도 없었어요. 반면 쌍둥이에게는 금 미아 방지 팔찌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그러더군요. 엄마한텐 그냥 기대를 말자. 우리 엄마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노력하지 않을래. 아이들한테 할머니 사랑 못 받게 해서 미안해. 나야 그렇지만 당신한테는 또 엄마인데 나도 당신 보는 게 속상하네.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거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남편도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지만 매달 용돈은 빠짐없이 보냈고요. 둘은 얼굴은 안 보면서도 가끔 통화는 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직접 연락은 안 하시고 남편에게 제철 음식 리스트를 문자로 보내 챙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어요. 다꾸 용품, 굿즈, 간판까지 확장하고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뽑으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죠. 초기 자금은 부모님께 잠깐 도움받았지만 1년 안에 다 갚았고요. 이 사실은 시어머니에겐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누이네 남편 서방님까지 월급의 30%씩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거든요. 총 300만 원 정도 자식들에게 수금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동선에는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더 뜯어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한다고 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집에서 노는 며느리인 척했어요. 괘씸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명절이었고 저희는 평소처럼 시댁에는 가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산소에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아빠는 뇌진탕, 엄마는 폐에 피가 찼다는 소견이었고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정신없는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아이들 앞에서 우는 제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급히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서방님은 시댁에 가려고 막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하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혹시 너 오늘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엄마네 가는 길인데 혹시 애들 엄마네 데려가도 돼? 아이 그러면 봐줄 수 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예뻐해주는 시누이들도 있고 서방님과 동서가 아이들을 진짜 잘 보거든요. 게다가 또래인 조카들까지 다 함께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서방님께 맡기고 저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큰 고비는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CT, MRI 등 정밀 검사를 모두 받으셨는데 뇌출혈이나 골절 같은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 하루 정도만 입원했다가 경과를 보고 퇴원하기로 했고요. 엄마는 폐에 피가 조금 찼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제때 잘 받아서 상태가 크게 악화되진 않았고 3에서 4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 퇴원하면 될 거라고 했어요. 두 분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안도됐어요. 하지만 병원이 간호병동이라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도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리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으로 향했죠. 솔직히 발길이 가볍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감사 인사부터 전해야 하는 날이고 명절이니까 두 손 가득히 선물도 사서 그렇게 저녁 무렵 시댁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은 낡은 빌라 2층이에요. 그런데요. 이미 빌라 근처에서부터 애들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들 우는 소리 같더라고요. 급하게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애들 둘이 주방 바닥에 드러누워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어머, 헤이 진이, 너네 왜 울어? 이리 와. 엄마한테. 형님, 얘네 왜 울어요? 동서 얘네 왜 이래? 시누이들도 동서도 서방님도 하나같이 어쩔 줄 몰라하며 난감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그 정적 속에서 시어머니가 총대를 매는 것처럼 목소리엔 짜증을 섞여서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밥상 다 차리고 밥 먹으라고 하니까 밥을 안 먹겠다더라. 여러 번 물어봤는데도 안 먹겠다고 해서 나중에 먹으라고 했어. 근데 밥 먹고 다 치우니까 그제서야 배고프다고 해서 밥 주니까 갑자기 안 먹겠다고 저 지랄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하거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상황 설명을 또렷하게 했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는 갈비 안 줬어. 우리는 콩나물만 줬어. 갈비 주라고 하니까 나쁜 말 했어. 어머,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왜 갈비는 안 주신 거예요? 갈비 없어요? 그게 갈비는 이미 다 먹어서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난감해. 엄청 먹고 싶었는지 달래지지가 않더라고. 진이는 언니가 오니까 덩달아 울고 옆에 있던 조카들은 갈비 잘 먹었다고 갈비 맛있었다고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이들 탓만 하셨어요.
내가 살다 저렇게 기센 애들은 처음 봤다. 밥 안 먹을 거면 그냥 먹지 마. 반찬 투정은 누가 가르친 거야 대체? 그래서 이건 저희 애들 잘못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깐 먹으라고 할 때 먹지. 음식의 소중함과 차려주는 사람의 성의를 봐서 이건 훈육이 맞는 것 같았고요. 애들한테 잘 타이르고 잘 달래서 밥 먹이고 집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콩나물에 김 싸서 맛있게 다 먹이고 어머님 집은 보리차를 끓여 먹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물을 꺼내려고 열었는데요. 세상에 투명한 유리 밀폐 용기 안에 양념된 갈비가 버젓이 가득 재워져 있던 거예요. 갈비가 없다고 했던 그 상황이 단숨에 거짓으로 드러났죠. 어머님, 이거 갈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애들 좀 구워주시지. 그렇게 미우셨어요? 솔직히 밥 차릴 때 안 먹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배고프다며 투정을 부린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밥의 소중함을 모르고 행동한 거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라는 사람이 갈비 한 조각 구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손주들을 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딸년들은 좋은 거 먹일 필요가 없다. 어? 콩나물이면 됐지 뭐. 밥 잘 먹어놓고 왜 이래? 그리고 저거는 얘네 줄 거야. 눈독 들이지 말고 너네 어서 가. 정신 사나워 죽겠네. 안 그러면 너네도 아들 하나 더 낳던지. 저는 갈비 때문이 아니라 그 입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딸년이라는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결국 저희 애들이 여자라서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말끝마다 딸년 하시고 아들이랑 딸들 편애 하시는데요. 어머님 그 말씀 정말 불쾌해요. 그러는 어머님은 그렇게 아들하고 딸년 하시는데 지금 이 집에서 살림에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다 형님들 덕분이잖아요. 결국엔 딸 덕 보고 살면서 왜 그렇게 무시를 하세요? 같이 사는 식구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뭐 대단한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집안일 좀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어? 네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고 지랄이야? 그 순간 조용히 듣고 있던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참다 못해 나섰어요. 아유, 같이 사는 식구면 집안일이 당연하다고? 엄마, 우리가 다 같이 살 때는 셋째나 넷째한테는 설거지 한 번도 안 시켰잖아. 우리한테만 시켰지? 같이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딸이라서 시킨 거잖아. 맞아. 엄마, 진짜 너무해. 우리가 뭐 하녀야? 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한테만 이럴 수 있어? 어머님, 아들, 딸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먹는 걸로 차별을 두세요? 저도 다 알아요. 동서집에만 반찬 다 해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딸 낳아서 안 주시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흘기더니 헛웃음을 내뱉고는 또다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숨기려는 기색도 없이 속에 쌓아뒀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들 못 낳으려는 말을 말아. 그렇게 서러우면 아들 낳아. 아들 낳으면 내가 해준다니까.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어딨나요? 어머님 심보 좀 곱게 쓰세요. 그러다 벌 받습니다. 딸려는 다 필요 없다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그래, 너네 딸이라서 안 주는 거다. 딸년들은 다 필요 없어. 결국 나를 지키는 건 아들일 테니까. 오호라, 그래요?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알았어요. 어머님 의중 잘 알았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아이들 짐과 가방을 정신없이 챙겼어요. 명절이라고 정성껏 준비해 갔던 선물 세트도 말없이 조용히 들고 나왔고요. 아이들은 한참을 울다 지쳐서 밥을 먹고 나니 골아떨어졌고 자는 아이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쳐업고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끝까지 분노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 이불 덮어주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어머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시누이들이 집에 모이라고 연락을 돌렸어요.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는 어딘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시누이들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얼마 전에 회사 옮겼었는데 그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지금 백수야. 나도 언니 따라서 같은 회사로 옮겼는데 나도 잘렸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았어. 시누이 둘 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자 시어머님 표정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화난 감정 반, 시누이들 무시하는 감정 반, 그리고 자신의 용돈 걱정 반. 그게 다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회사 옮긴 거를 왜 지금 말하고 자빠졌어? 왜 그동안 숨겼어? 나한테 그런 중요한 걸 왜 말을 안 했어? 엄마는 우리가 돈만 꼬박꼬박 들이면 우리가 뭘 하든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말 안 했었어. 말하면 무시받고 면박만 당하니까. 그런데 어쩌지? 이제 우리가 수입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용돈 못 드려. 무슨 소리야 그게? 너네 얼른 재취업해. 한두 달 금방 지나가. 오래 쉬면 새로 들어갈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본다고. 빨리빨리 구해서 원래 주던 돈 그대로 줘야지. 너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른 줄 알아? 엄마, 재취업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용돈 안 드리려고. 언니랑 나랑은 이제 우리 삶을 살기로 맘먹었어. 돈이 궁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들이 있잖아. 이제 얘네한테 받아서 살아.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이래가지고 딸년들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 너희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그러자 큰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마치 이 말을 하려고 오늘을 기다린 사람처럼요. 아이고, 안 그래도 나가려고. 둘째랑 같이 살 집도 이미 마련했어. 엄마랑 더는 못 살겠어. 솔직히 엄마랑 지내면서 기분 상하는 일 너무 많았거든. 기분 나쁠 일이 많다고? 얼어 죽을? 그래, 나가 살아라. 밖에 나가 살아봐야 치엄 아픔이 좋은 줄 알지. 아유, 됐어. 그때 작은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너무 화가 났는지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 결정타였죠. 그런데 엄마,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어디 회사 다니다가 잘렸는지? 사실 우리 큰올케네 회사에서 일했었어. 뭐라고? 헤이에미에서? 너네가 거기서 일을 했었다고? 말도 안 돼. 에미야, 너 일하니?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 앞에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죠. 이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사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그동안 나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는 경력도 오래됐고 책임감도 강한 편이었지만 결국 나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말수도 줄고 표정도 자주 어두워졌어요. 속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작은 시누이는 기획 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다니던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월급이 한두 달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직장인에게 월급은 생계이자 정신줄인데 그게 자꾸 밀리니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한편 회사 측은 돈도 안 주면서 인재가 빠져나갈까봐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며 다른 회사로 이직 못하게끔 작은 시누이를 붙잡고 있었대요. 마음이 약한 작은 시누이는 또 내치지 못하고 계속 참고 버티고 있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사업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잘 풀리고 있었거든요. 매출도 안정되고 거래처도 늘면서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격리도 필요했고 기획 쪽도 누군가 체계 있게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 상황에 두 사람의 고민을 들으면서 이건 타이밍이다 싶었어요. 큰 시누이는 회계에, 작은 시누이는 기획 쪽에 능숙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형님들, 저랑 같이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제 회사에 딱 필요한 분들이세요. 정말? 아유, 그럼 나야 좋지. 지금 백수인데 어디서 불러만 주면 나야 감사하지.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나도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마음이 떠 있었거든. 올케 회사면 진짜 좋다. 가족끼리니까 일하는 것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 분 다 확실하신 거죠? 나중에 마음 바꾸기 없어요? 책임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됐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두 시누이가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끼리는 회사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업무도 잘 맞았고 서로 눈치도 없어서 편했죠. 그런데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만 열면 딸년들은 이래서 안 돼, 딸년들 다 필요 없어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시는 게 정말 꼴 보기 싫었고 솔직히 한 번쯤은 어머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누이들과 조용히 작전을 짰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너무 화가 났다고 하니까 두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감정을 이해해 줬어요. 아이, 맞아.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너무 심했어. 듣고 있으면 속에서 열불 나더라. 그나저나 형님들은 안 힘드셨어요? 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하대받으면서 당연히 희생하길 요구하고요. 반면에 또 아들들은 끔찍이 아껴주고 모든 걸 봐주잖아요. 왕처럼 대접해주고요. 아니,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 말에 처음엔 그냥 웃으며 그래도 부모니까라며 말을 흐리던 두 사람도 결국엔 제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은 절 그렇게 안 키우셨다고 하면서 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 자식들 소중한 걸 더 알겠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편애를 하실 수 있는지 딸들은 하녀처럼 쓰고 아들한텐 빨대 꽂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고방식 정말 위험하다고 어머님이 하는 말을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계속 참고 살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때부터 시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라서 감정을 눌러왔던 시간이 결국 자신들도 억울하고 지쳐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머님께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이제부터라도 받지 않게 애쓰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 수는 제가 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시누이들을 형식상 해고하는 척하는 계획이었어요. 딸년들은 좋은 거 필요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직접 현실로 느껴보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누이들의 직장은 곧 어머님의 용돈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과연 딸려는 좋은 직장도 필요 없는지 돈 안 벌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는 시어머니로부터 시누이들이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이제 완전히 각성했죠.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무조건 참는 게 효도는 아니라는 걸요. 딸려는 필요 없다는 그 말을 똑똑히 들은 뒤에도 여전히 함께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동안 독립하지 못했던 것도 시어머니가 집요하게 겁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나가서 살면 돈이 몇 배로 들고 혼자 사는 여자는 남자들이 가만 안 둔다는 말로 계속 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평생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시어머님은 자식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움직이게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누이들도 더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세 계약을 마쳤고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누이들을 회사에서 내보낸 일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소리치시더라고요. 예, 너네가 그 말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누이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뭔데 우리 딸들을 잘라? 왜요, 어머님? 딸려는 굶기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님 말처럼 했을 뿐인데요. 형님들 굶기려고 잘났어요. 이제 사정 어렵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 변함 없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크게 화를 내려는 것을 스스로 자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고
얘도 이제 결혼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앞으로는 용돈 못 드릴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딸들 차별하는 엄마한테 더는 돈 주고 싶지도 않아.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 엄마, 우리가 이렇게 큰 건 감사해. 근데 나도 우리 아들들한테 엄마 같은 사고방식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똑같이 대해주던가 아니면 누나들과 똑같이 우리도 보질 않던가. 선택은 엄마가 하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마치 졸도라도 할 듯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누구 하나 달래주려는 사람도 없자 시어머니는 혼자서 한참 호들갑을 떨다가 슬그머니 자세를 고쳐 앉더니 기세등등하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 쌍것들 다 나가라. 자식 키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네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아? 그리고 너 이 천벌 받으려나. 우리 집에 와서 딸만 낳더니 이제 내 자식들까지 선동을 해. 너네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어머님, 이 모든 결과를 제 탓으로 돌리고 싶으신가 본데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어머님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아휴, 여전히 반성한 줄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 모두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만 빼고 우리끼리는 정말 평화롭고 단단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독립에 성공했고 각자의 공간을 얼마나 정성껏 꾸몄는지 처음 집들이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셀프 인테리어에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살았는지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 부부와 시누이들 그리고 동선의 가족까지 모두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도 잦아졌어요. 돌아가면서 홈파티를 열고 아이들은 또래 사촌들과 신나게 놀고 어른들은 모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고 맛있는 음식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게다가 한 번은 큰 맘먹고 근교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시어머니의 편애와 차별, 날선 말들 속에 있던 우리는 서로를 통해 회복했고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시누이들을 잘났다는 건 전부 쇼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 회사에서 오순도순한 분위기 속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서로 손발이 척척 맞고 일 끝나면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지면서 큰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옳게, 나 지금 내 월급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맨날 엄마한테 일부분 떼어주느라 항상 빠듯했거든. 근데 내 월급을 내가 온전히 다 쓰니까 진짜 살맛이 나. 형님,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눌려서 사신 거예요? 이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라니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형님은 그저 행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으니 여유가 생겼는지 이참에 적금 하나 더 넣자며 갑자기 알뜰한 재테크 모드로 전환되더라고요.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어머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각자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편하게 만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님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은 파악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수차례 쌓였던 갈등, 그리고 결국 자식들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된 그 현실을 이제서야 체감하신 걸까요? 저는 이미 어머님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였어요. 전화도 문자도 받고 싶지 않았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마음 무너지는 제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놀랍게도 어머님이 반찬을 한 손 가득 들고 서 계셨어요. 말도 없이 미리 연락도 없이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오신 거지?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오신 건지 그런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동안의 말들, 행동들, 아이들 앞에서의 언행이 떠오르며 문을 열지 말까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머님과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해서 여쭤보긴 했습니다.
아유, 어머님이 여기는 웬일이세요? 저한테 더는 보실 일 없지 않으세요? 나 진짜 죽겠다. 너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좀, 안 그러면 되잖니. 그 말과 함께 어머님은 주저앉을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엉엉 우는 모습에 솔직히 마음이 무겁긴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당한 게 있는데 문 앞에 세워두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집에 와서도 어머님은 소파 한 귀퉁이에 앉으시더니 말도 없이 그냥 한참을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드리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돈으로 혼쭐을 내드렸더니 정말 정신이 드셨나 봅니다. 죄인처럼 집 앞에 찾아오다니요. 어머님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 눈물엔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많은 감정을 느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눈물 한 번 보였다고 모든 걸 덮고 돌아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영영 안 보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어머님,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 집에만 있으면 자신만의 사고에 갇혀서 생각이 순환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랑 소통하며 지냈으면 좋겠고 직접 돈을 벌어보시면 자식들 돈이 얼마나 귀한지도 실감하실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눈가에 눈물이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알았다고. 네 말 다 들을게. 뭐든지 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말거라.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정말 곧장 식당 일을 구해 일을 시작하셨어요. 며칠 뒤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달라고 하시기에 모두 함께 모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사과를 하셨어요. 딸들한테 막대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의지한 거였어.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고. 그리고 혜미한테 아들 가지라고 한 건 나도 그렇게 요구받아 살아왔었고 정말 아들 나와서 좋았거든. 내가 딸에 대한 말을 나쁘게 해서 미안타. 나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미안하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들었던 말들과는 너무 다른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약한 시누이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바로 또 어머님을 이해해 주었어요.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그 사과 받아드릴게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저희 남편은 단단히 마음이 상해 있었기에 조금 더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고 서방님도 예전처럼은 교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돈은 각자 월 20만 원씩만 드리기로 정리했고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셨어요. 그렇게 긴 갈등의 고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어머님이 일 끝나는 시간과 저희 애들이 하원하는 시간이 비슷해서 자주 마주치는데요. 아이들 마주치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저희 애 친구들까지 다 사주세요. 그럼 저희 애들 친구들이 예쁜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도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남자애들은 홀랑 먹고 사라지는데 여자애들은 인사를 저렇게 예쁘게 한다고. 딸이 최고야. 딸이 최고지. 시어머니 입에서 딸이 최고야 라는 말이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요즘 실감해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더욱 고집이 세지고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믿기 쉬운데 그토록 고지식했던 시어머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이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생각을 바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시어머님을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런 어머님과 앞으로는 더 따뜻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